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차출 문제로 팀을 떠난 가운데 토트넘이 한국 시간 1월 6일 새벽 5시 홈구장인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번리와 FA컵 3라운드 경기를 칠 예정입니다. 손흥민 선수 없는 토트넘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토트넘과 번리의 FA컵 경기를 프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참가로 팀을 떠났고, 그리고 또 이제 파페사르와 비수마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참가 관계로 팀을 떠난 상태입니다. 즉 그 핵심 선수 3명이 대략 한 달가량 결장할 예정인데요. 먼저 그 손흥민 선수는 이라크와의 평가전을 위해 아부다비에 입국한 상태죠. 이게 이제 왼쪽 사진이 황희찬 선수가 인스타 스토리에 손흥민 선수와 함께 이제 비행기로 아부다비로 넘어가는 걸 사진을 찍은 거를 손흥민 선수가 다시 이제 태그를 걸어서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거였고요. 오른쪽 사진은 이제 그 대한축구협회 공식에서 이제 그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대표팀 숙소에 들어오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건데요. 근데 이제 그 손흥민 선수와 비수마 그리고 사르는 팀의 핵심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주전 3인방이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최전방 공격수와 왼쪽 측면 공격수를 번갈아 가면서 뛰고 있었고, 이제 비수마와 사르가 팀의 중원을 책임을 졌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손민 선수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 20경기 전 경기에 선발 출전해서 12골 5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비수마 같은 경우는 15경기에 출전을 했고, 근데 이제 그 두 번의 퇴장으로 경기 결장한 숫자가 제법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르 같은 경우는 18경기에 출전을 해서 1176분을 프리미어리그에서 소화하면서 2골 2도움을 올렸습니다. 이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결장 공백은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그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2골로 전체 득점 공동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폴란 살라 그 뒤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손흥민 선수는 공격 포인트도 17개로 공동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리 와킨스와 함께 공동 3위인 건데요. 더 놀라운 거는 손흥민 선수가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의 마진에 있어서 프리미어리그 전체 1위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 손흥민 선수의 기대 득점은 7.1골밖에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12골을 넣으면서 무려 4.9골을 더 넣고 있는 거예요. 5골을 더 넣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요. 그 뒤를 이제 쿠두스가 4.1골을 더 넣고 있고,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4골을 더 넣고 있죠. 손흥민 선수가 워낙 결정력이 좋은 거야 유명하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뭐 이전에도 계속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훨씬 많았던 선수였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들어서 발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빅찬스 메이킹이 11회로 살라와 아놀드에 이어서 프리미어리그 전체 3위에 달리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빅찬스를 무려 11회나 제공을 했음에도 도움은 5개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는 팀 동료들이 손민 선수의 빅찬스를 잘 받아먹지 못했다는 데 있죠. 여기에 더해 그 손민 선수의 스루패스 성공률은 80%로 유럽 5대 리그 선수들 중에서 전체 1위입니다. 참고로 2위가 손흥민 선수와 오랜 기간 찰떡궁합을 자랑했었던 현재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는 해리 케인이 75%로 2위고요. 세리아에서 신성우 떠오르고 있는 마티아스 소울레가 66.7%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스프린트 횟수에서 472회로 전체 1위입니다. 게다가 이제 그 스프린트 거리, 그러니까 이거는 스프린트 같은 경우는 25km/h로 뛴 거를 지칭하는 건데, 그 스프린트를 통해서 뛴 거리가 8.8km로 가장 많고요. 손흥민 선수의 전체 활동량 자체는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도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스프린트로 뛴 거리만큼은 가장 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 손민 선수가 수비 과정에서의 스프린트 횟수는 유럽 5대 리그 선수들 중에서 전체 1위예요. 2위부터 5위까지의 나머지 그 4명의 선수들은 전부 다 풀백에서 뛰고 있고요. 또 이제 손흥민 선수만 그러니까 유일하게 공격수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만 유일하게 30세를 넘겼습니다. 만 31.4세인 거죠. 즉 나이가 가장 많은데도 수비 상황에서 가장
압박을 많이 하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의 패스 미스를 유발하면서 거기서 이제 역습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상대 골키퍼한테 압박을 가해서 미스를 유발해서 거기서 이제 골이 나오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았죠. 여기에 더해 단순히 이제 수비 과정만이 아닌 전체 압박 순위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90분당 압박 횟수가 16.17회로 유럽 5대 리그 공격수들 중에서 최다예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밑에 있는 선수들 중에 30세 이상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손흥민 선수만 30세 이상이고요. 또 이제 유일하게 90분당 15회 이상을 기록했죠. 2위인 막시밀리안 바이어가 13.05회. 그리고 2위부터 나머지 순위는 비슷비슷하죠. 이러한 활약상에 힘입어서 손흥민 선수가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패널로 활동하고 있는 제이미 캐러거와 이제 게리 네빌이 선정한 전반기 베스트 11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BBC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고요. 또 이제 옵타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베스트 11에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절대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다 보니까 텔레그래프의 톰 깁스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케인이 떠났을 때처럼 토트넘은 이제 손흥민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디 애슬레틱에서도 잭 픽브룩 기자가 손흥민의 아시안컵 차출 결장이 가져온 토트넘의 주장 난국에 대해 기사를 올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손흥민 선수도 아시안컵으로 차출돼서 빠지고 메디슨과 로메로는 여전히 부상 중이고 그러면 누가 주장이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적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 벤 데이비스가 있지만은 벤 데이비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핵심 선수라고 볼 수 없고 이번 시즌 시작할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동안에 뭐 토트넘에서의 연차가 아닌 팀 내의 중요도로 주장과 부주장을 선정한 걸 고려하면은 비카리오가 주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칼럼을 적은 건데요. 어쨌건 그 손흥민 선수의 공백은 손흥민 선수가 팀 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경기에서의 영향력 이거에 대한 공백도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죠. 손흥민 선수만큼 압박해줄 수 있는 선수도 없고 스프린트 해줄 수 있는 선수도 없고 스루 패스와 빅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도 없고 손흥민 선수처럼 결정 지어줄 수 있는 선수도 없는 데다가 또 이제 주장으로서의 공백도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본머스전이 끝나고 이제 메시지를 남기기에 상당히 화제가 됐었죠.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다른 선수들이 나서주길 바란다. 그들은 내 가족이자 팀 동료이다. 가능한 한 많은 골을 넣었으면 좋겠다. 해리 케인이 부상 후 몇 경기를 결장했을 때 난 지난 몇 년 동안 케인이 없을 때는 내가 나서야 한다고 느꼈던 것 같다. 우리 선수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나서야 한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선수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성장하게 된다. 히샬리송은 환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고 클루세스키와 브레넌도 더 많은 골을 갈망했으면 좋겠다. 공격 포지션을 맡고 있는 모든 선수들이 최대한 많은 골을 넣어서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그러길 바란다. 더 좋은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기회를 통해. 그러면서 모두가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지난 몇 년과 비교했을 때 큰 공로를 보이고 있다. 모두가 우승 경쟁에서 매우 근접해 있지만 아직 20경기가 남아있는 데다가 중요한 선수들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한 경기 한 경기 모든 걸 쏟아부을 것이다. 다른 팀에 집중하지 않고 더 나은 축구와 더 나은 정신력을 가지고 접근하고 시즌이 끝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겠다. 대진표를 보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트넘은 레길론이 맨유에서 임대 복귀했습니다. 레길론 같은 경우는 애당초 6개월 임대였죠. 즉 임대 복귀 기간이 와서 복귀한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요. 레길론은 맨유에서 그래도 나왔을 때는 나름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그 레길론을 맨유가 임대 영입한 이유는 루크쇼와 말라시아가 동시에 부상이어서 임대 영입을 했던 거였고 루크쇼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레길론을 토트넘으로 다시 돌려보낸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다만 이제 그 레길론 같은 경우는 토트넘의 계획에 있는 선수는 아닌데다가 라치오가 레길론 영입을 원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즈 유나이티드로 임대를 보낸
제드 스펜스도 임대 복귀를 했는데요. 제드 스펜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부상 이슈도 있었어요. 부상 때문에 이제 챔피언십에서 7경기 출전에 그친 건데요. 근데 나왔을 때는 아주 나쁘진 않았어요.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니엘 파르케 리즈 유나이티드 감독하고 조금 마찰이 있었다라고 해요. 태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리즈 쪽에서 원래 그 1년 임대, 그러니까 한 시즌 임대로 데려온 건데 임대 복귀시키기로 결정을 리즈 쪽에서 내린 거라고 합니다. 토트넘도 이를 수락해가지고 임대 복귀한 건데 펜스에게 출전 기회가 주어질지는 거의 뭐 미지수라고 할 수 있죠. 다만 현 시점은 센터백들이 부상이니까 에merson 로얄이 센터백으로 나서야 되고, 그러면 로얄이 이제 백업으로 설 수는 있죠. 레길론 역시도 세세뇽이 현재는 부상 중이니까 우도기의 백업으로 레길론이 나설 수 있는 거고요. 센터백들 다 부상이니까 벤 데이비스가 센터백으로 뛰고 있잖아요, 현재. 레길론과 스펜스의 임대 복귀는 뭐 토트넘의 전력 강화에는 크게 도움은 되진 않겠지만은 적어도 현 시점에서 백업을 강화하는 요소는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 ITK로 유명하죠? 에이전트인 이제 폴 오키프가 뭐라고 했냐면요. 판더펜이 이제 1군 복귀가 임박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제 그 번리하고의 FA컵이나 아니면 맨유하고의 리그 경기 중에 언제 이제 선수단에 포함을 시킬지를 결정해야 된다. 메디슨은 여전히 체크 중이고 아마도 맨유전보다는 2월 1일에 있을 브렌트포드전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도 복귀가 임박했다라고 한 건데요. 프로키퍼 같은 경우는 다른 거에 있어서의 공신력은 약간 뭐 반반 정도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부상 관련된 건 상당히 잘 맞추거든요. 실제 그 프로키프가 이 SNS 글을 올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번리전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판더펜이 이번 주에 훈련을 시작했다. 내일 번리전에 뛸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선수단에 포함될 수는 있다. 분명 그는 많은 경기를 결장했기에 우리는 그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고, 토트넘 이제 구단 공식 인스타그램에도 판더펜이 훈련에 복귀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를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본머스전에서 부상을 당했던 벨리스에 대해서는, 벨리스는 무릎을 다쳐서 스캔했는데 수술이 필요해 보이지는 않지만 몇 달 동안 결장할 예정이다. 한두 달가량 결장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회를 잡기 위해 정말 열심히 뛰었고 그가 몇 주 동안 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기에 이는 그에게 불행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토트넘의 FA컵 상대인 벌리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격팀인 벌리는 현재 19위로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최근 7경기에서는 2승 1무 4패로 소폭 상승한 상태예요. 원래 이전에는 13경기에서 1승 1무 11패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7경기에서 2승 1무 4패를 기록하면서 현재 그 3승 2무 1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7경기 이전에는 공식 대회 7연패의 수렁에 빠져 있었어요. 그것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번리가 소폭이나마 조금씩이나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양 팀의 전반기 맞대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토트넘은 손민 선수의 해트트릭에 힘입어서 5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시작 4분 만에 실점을 허용했지만은 손민 선수가 해트트릭 기록하면서 역전승을 거둔 건데요. 근데 이제 그 경기 세부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은 토트넘이 5대2 스코어 대비 내용 면에서는 조금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았어요. 슈팅 숫자가 20대 16으로 토트넘이 4번 더 많았을 뿐이었고요. 점유율도 54대 46으로 토트넘이 소폭 앞섰을 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도리어 번리가 더 공격을 오랜 시간 동안 전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토트넘이 몇 안 되는 기회들에서 골들을 빵빵빵빵 넣었던 거였거든요. 즉 5대2 스코어라는 거는 손민 선수의 활약덕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실제 손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 슈팅을 5번을 가져갔고 기대 득점은 1.1골밖에 되지 않았어요. 즉 한 골 넣을 정도의 기회를 얻은 건데 손민 선수가 3골을 넣은 거죠. 즉 손흥민 선수가 없었다면 2대2 무승부로 끝나도 이상하지 않았던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통산 맞대결 전적은 81점 36승 18무 27패로 토트넘이 근소하게나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번리 같은 경우는 2009-10 시즌에 이제 그 챔피언십으로 강등됐다가 2014-15 시즌에 오랜만에 승격했고 쭉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있다가 2021-22 시즌을 끝으로 다시 강등됐다가 이번 시즌에 승격한 건데요. 번리가 2014-15 시즌에 승격한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최근 양팀의 맞대결 전적은 18경기에서 토트넘이 12승 4무 2패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손흥민 선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번리 상대로 13경기에서 6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당 1개에 육박하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특히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12경기에서 6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손흥민 선수가 2019-20 시즌을 기준으로 하면요. 번리 상대로 6경기에서 5골 3도움으로 경기당 1개가 넘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9-20 시즌 16라운드 경기에서 이때 그 손흥민 선수가 80m 단독 드리블로 상대 선수 5명 제치고 골을 넣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푸스카스상을 받았었는데 이때부터 번리 상대로 유난히 강한 면모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죠. 이전까지는 2016-17 시즌 30라운드에서 한 골 기록한 게 전부였습니다. 즉 손흥민 선수의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양 팀의 결장 선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비수마, 사르가 이제 그 네이션스컵과 아시안컵으로 이제 그 결장하는 가운데 여전히 로메로와 메디슨이 부상 중에 있고요. 벨리스도 부상자 명단에 포함이 됐고 세세뇽과 페리시치도 부상 중이고 판더펜은 출전 여부가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판더펜이 훈련에 복귀했다는 것은 토트넘에게 있어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번리 같은 경우는 수비수인 베어와 그리고 또 이제 미드필더인 에크달 그리고 또 이제 미드필더인 잭콕이 부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후스코드에서 예상한 선발 라인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스코드는 쿨루세스키가 이제 지난 본머스전에는 징계로 결장했는데 복귀하면서 오른쪽 윙포드로 나오고 로세소가 중앙 공미 그리고 브레넌 존슨이 이제 손민 선수를 대체해서 왼쪽 윙포드로 나올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히샬리송 원톱이고요. 또 이제 벤탄쿠르의 중원 파트너는 호이비에르가 나설 걸로 봤고요. 그리고 포백은 지난 본머스전과 동일하고 비카리오 골키퍼가 지킬 걸로 봤습니다. 후스코드의 예상 스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2대0 완승을 예상을 했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로 토트넘은 지난 5경기에서 4승을 거뒀다. 그들은 지난 주말 건강한 본머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손흥민이 아시안컵에 합류하기 위해 떠나기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은 이제 주장 손흥민 없이 경기를 소화해야 한다. 그러면서 번리는 지난 빌라전에서 경기 막판 페널티킥을 헌납하면서 아쉽게 승점 1점도 획득하지 못한 게 불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이 경기 번리가 무승부를 기록할 수 있었어요. 2대2 동점 상황에서 89분경에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그러면서 2대3으로 패했던 거였거든요. 번리는 최근 14경기에서 단 2번만 승리했다. 토트넘은 지난 9월 터프모어 원정에서 번리와 맞붙었을 때 편안한 승리를 거뒀고 이번에 번리에게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질 이상이 있어야 한다. 메디슨, 페리시치, 세세뇽, 솔로몬이 장기 결장자로 남아있고 주장 손흥민이 아시안컵에 차출로 떠나고 파페사르와 비수마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으로 자리를 비웠다라고 한 겁니다. 즉 이번 경기가 손흥민, 비수마, 사르 없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시금석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토트넘의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리전 이후 토트넘은 맨유와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를 떠나고요. 그러고 이제 브렌트포드와의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 에버턴과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그리고 브라이턴과의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 치르고 나서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대표팀이 아시안컵 결승까지 갈 경우에 말이죠. 빨라도 이제 울버햄튼전에 복귀할 예정인데 그러면은 뭐 번리전까지 총 5경기에 결장한다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이제 그 토트넘이 3라운드 번리전에 승리를 한다면은
4라운드 경기가 1월 27일, 1월 마지막 주에 있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한 경기가 더 추가가 될 예정인 거죠. 상대 팀들의 면면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맨유는 최근에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브렌트포드도 최근에는 극도의 슬럼프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에버턴은 상승세를 타다가 토트넘전 패한 이후 3연패의 수렁에 빠졌고요. 그나마 이제 브라이턴하고의 홈 경기가 조금 까다롭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즉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일정 자체가 기회이자 위기일 수 있어요. 손흥민, 비수마, 사르 없이 그나마 수월한 일정을 받아들였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승점을 그래도 쌓을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됨과 동시에 만약에 여기서 승점을 획득하지 못하면은 뒤의 일정들이 이제 까다롭게 이어지거든요. 즉 토트넘에게는 고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리인 겁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토트넘은 분명히 손흥민, 비수마, 사르 없을 때 최대한 승점을 획득해야 돼요. 안 그래도 왼쪽에 보시면은 현재 그 토트넘이 승점 39점으로 5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4위인 아스널, 3위인 맨시티와는 승점 1점 차밖에 나지 않고 2위인 에스턴 빌라와도 승점 3점 차이, 그리고 1위인 리버풀과는 승점 6점 차이거든요. 4위 경쟁은 물론 우승 경쟁을 이어가기 위해서도 손흥민, 비수마, 사르가 없을 때 토트넘이 최대한 많은 승점을 획득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과연 토트넘이 번리전을 통해 손흥민, 비수마, 사르 없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해당 경기가 끝나면은 또 분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